안녕하세요. 북리시입니다. 오늘은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의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를 리뷰해 볼게요. 저는 민음사에서 나온 세계문학 전집본으로 읽었습니다. 책의 표지에 나오는 이 푸근한 인상의 노인이 바로 네루다 시인입니다. 그러면 책을 시작하기 전에 출판사의 서평을 살펴볼게요. 위대한 시인 파블로 네루다와 소박한 칠레 민중에게 바치는 헌사. 영화 일 포스티노의 원작. 시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아름다운 교과서. 서평이 말하듯이 책을 읽고 나면 소박한의 의미를 다시금 되뇌이게 됩니다. 책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위대한 시인 파블로 네루다와 소박한 우편 배달부가 그들입니다. 그러나 책 속의 네루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투사로서의 네루다와는 다릅니다. 순수하면서도 소박한 우편 배달부 청년에게 그의 눈높이에서 시의 본질과 사랑에 대해 일깨워주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의 한 어른으로 묘사됩니다. 글 전반에 깔려있는 재치 넘치면서도 해학적인 분위기가 소설을 가볍게 이끌어가고 있으며 노골적인 성묘사 또한 우편 배달부와 그 주변인들의 순수함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나 책을 덮고 나서의 여운은 그 어떤 책보다 깊고 오래갑니다. 작품 속에서의 시에는 삶과 자연과 세계를 만나 마침내 현실에 대한 따뜻한 인식과 사랑을 이끌어내는 문학의 진정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책은 위트 있는 작가가 그려내는 소설적인 재미 또한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단숨에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거듭거듭 제안합니다. 그러면 작가 소개로 넘어갈게요. 뭔가 인상이 책의 내용과 매우 잘 어울립니다. 개구진 느낌이네요. 저자 안토니오 스카르메타는 1940년 칠레 태생입니다. 산티아고 대학에 다니는 동안 연극 클럽에서 활동하며 희곡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1967년 단편집 열정으로 문단에 데뷔했고 마찬가지 단편집 지붕 위의 누드로 카사라스 아메리카스 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어렵네요. 1973년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군사 정권이 들어서자 베를린으로 망명한 후에 영화 일을 하다가 1985년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를 발표합니다. 이 소설은 1995년 이탈리아에서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작가는 이 영화의 시나리오도 담당했다고 합니다. 일 포스티노 영화 보셨어요? 저는 영화는 못 봤지만 저 포스터에 있는 배경은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영화를 보는 쪽보다는 원작의 여운을 간직하는 쪽을 택할 예정입니다. 안 보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책의 줄거리로 들어갈게요. 1969년 17살 청년 마리오는 아버지의 어선에서 고기잡이를 도와주다 일자리를 구하라는 아버지의 성화에 우편 배달부 일을 구합니다. 그 우체부직은 수신인이 단 한 사람, 당대의 유명한 시인인 파블로 네루다입니다. 마리오는 우체부 일이 좋았어요. 비록 네루다 시인에게 말 한마디 건넬 용기가 없었지만 언젠가는 그에게 시집을 들이밀면서 자필 사인을 받아 절세미인들에게 뽐낼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루는 스웨덴에서 온 편지를 시인이 뜯어볼 때 마리오가 넌저시 무슨 사연이냐고 물었습니다. 시인은 본인이 노벨상 후보로 올랐다는 소식이라고 무덤덤하게 말합니다. 마리오가 자기도 시인이 되고 싶다고 말하자 네루다는 바다에 관한 시를 하나 읊어줍니다. 그러자 마리오는 시인이 시를 낭송할 때
단어들이 이리저리 움직여서 멀미가 났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네루다는 그것이 운율이라고 알려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른 주점에서 마리오는 친구와 테이블 축구 게임을 하던 아름다운 소녀를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는 주점의 여주인의 딸 베아트리스입니다. 마리오는 시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베아트리스를 꼬시기 위해 시인의 시를 외웁니다. 그리고 시인에게는 대통령직까지 제안받은 유명인이 자기와 친하다는 것을 과시할 목적으로 함께 술집에 가줄 것을 부탁합니다. 베아트리스도 마리오가 싫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엄마입니다. 그녀는 시인과 마리오 둘 다 탐탁치 않아 합니다. 그녀의 대사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봐요 따님. 정치와 시도 혼동할 정도로 똥오줌 못 가리면 곧 미혼모가 되시고 말걸요? 엄마의 성격을 잘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녀에게는 마리오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좀처럼 마리오가 딸에게서 떨어지지 않자 그녀는 시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존경하는 네루다 씨에게 저는 과부인 로사론 곤잘레스라고 합니다. 포구주점의 새 주인이며 당신 시의 예찬자이지만 기독민주당의 지지자입니다. 당신을 찍지도 않았겠지만 다가오는 선거에서 아이엔데 씨를 찍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 칠레 여인으로서, 이웃으로서 당장 한번 뵙고 미성년자를 농락한 마리오란 작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마리오는 베아트리스와의 교제에 대한 허락을 맡아줄 것을 시인에게 간청했고요. 거듭된 간청에 성가셔진 시인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로사 부인을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아요. 얼마 후에 깜짝 놀랄 뉴스가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아이엔데가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그는 민주적인 투표로 집권한 최초의 마르크스주의자 대통령이었어요. 로사 부인의 주점은 시인과 마리오를 비롯한 정치인들과 관광객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날 베아트리스의 유혹으로 마리오는 그녀와 첫날 밤을 보냈고 2달 후에 둘의 결혼식이 치러집니다. 네루다는 주 프랑스 대사직을 제안받아 파리로 떠났고 마리오는 실업자가 됩니다. 성격이 불같은 마리오의 장모는 마리오에게 직업을 구하라고 들들 볶습니다. 베아트리스는 아이를 가졌고 시인은 마리오에게 편지와 함께 일제 녹음기를 보내옵니다. 네루다는 마리오에게 녹음기를 가지고 거리를 다니면서 마주치는 모든 소리를 녹음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시인은 바닷가 마을을 몹시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오는 네루다를 위해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담을 모양으로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오는 자신이 쓴 시들을 녹음기에 담아 시인에게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쓴 그날 마리오 2세가 태어납니다. 마리오의 아들이 태어난 지 1년 후가 되는 해에 네루다는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뉴스에 네루다의 수상소감이 울려 퍼져요.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다음은 네루다의 연설문의 일부입니다. 정확히 100년 전 가련하지만 찬란한 시인, 처절하게 절망하던 한 시인이 이런 예언을 썼습니다. 여명이 밝아올 때 불타는 인내로 무장하고 찬란한 도시로 입성하리라. 저는 예언자 랭고의 이 예언을 믿습니다. 저는 지리적으로 철저히 격리된 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한 지방 출신입니다. 가장 버림받은 시인이었고 저의 시는 지방적이고 고통스럽고 비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인간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코 희망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시와 깃발을 가지고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미래는 랭보의 말대로라는 것을 노동자, 시인, 그리고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불타는 인내를 지녀야만 빛과 정의와 존엄성이 충만한 찬란한 도시를 정복할 것입니다. 이처럼 시는 헛되이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리오는 시청에서 주최하는 시 공모전에 출품할 자신의 시 전집을 가지고 네루다를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루다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마을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리오는 시인의 집 앞에서 그가 모습을 보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그를 만날 수 없었어요. 시인은 병이 들었고 움직일 수 없다고 시인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마리오는 시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시로 1등상을 받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시 전집을 공모전에 붙입니다. 아옌데 대통령이 죽고 쿠데타가 일어난 새벽,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우체국으로 간 마리오는 네루다에게 온 편지와 전보를 가지고 시인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이미 군인들이 집 앞을 지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지품을 검열하는 것을 보자 마리오는 전보를 모두 외운 뒤에 몰래 집으로 잠입해서 네루다를 만납니다. 네루다는 마리오의 부축을 받고 아픈 몸을 일으켜 창가로 가 바다를 응시합니다. 마리오가 외운 전보의 내용을 하나씩 들려주지만 네루다는 환각에 빠져 검은 물을 볼 뿐입니다.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네루다의 끓어오르는 피 속에서 웅성거리던 비밀이 막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검은 물이었다. 이 검은 물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고 나무 뿌리를 장식하고 있던 거무스름한 수공예품이자 결실의 발을 일궈낸 내밀한 금은 세공품이며 만물의 모태가 대지라는 확고한 신념까지 준 바 있다. 또 모든 언어가 찾아 헤매고 고대하고 적합한 이름으로 명명하지 못해 주변만 맴돌거나 침묵함으로써 명명하던 것이 바로 그 검은 물이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아옌데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군부 세력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나고 아옌데 대통령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네루다 시인 또한 가택에 구금되어서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후에 네루다는 산타마리아 병원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주점에서 슬픔에 잠겨있던 마리오에게 남자 둘이 다가와 마리오를 태워서 연행해 갑니다. 차 안의 라디오에서는 아나운서가 군부대가 출판사를 장악하고 불온 잡지를 압류하는 중이라고 뉴스를 전합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리오의 행방을 알 수는 없어요. 책은 오픈엔딩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에필로그에는 짤막하게 마리오가 쓴 시의 제목인 파블로 네스탈리 히메네스 곤잘레스의 연필 초상을 기억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작 시인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서의 시인은 마리오를 말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무척이나 긴 여운을 남긴 책이었습니다. 이런 멋진 책을 읽게 해주신 작가들에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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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외심을 느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책에서 뵐게요.